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변인이었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오늘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간다면서요? 네, 오늘 인수위 마지막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경기지사 출마 최종 결심이 선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결심을 밝혀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지역 주민의 의사를 경청하고 있는 단계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후임 인수위 대변인에는 국민의힘의 배현진 최고위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대선 대장동 저격수로 두각을 드러냈고 당선인 지근거리 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출마한다는 소식에 이른바 윤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당선자의 마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때 윤석열 당선자와 유승민 전 의원이 충돌했다는 점, 이 점도 좀 상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견제용인가 이런 시각도 한편으로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은 MBC 김종배 신선 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자와 함께 출마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윤석열 당선자는 아이고 응원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의 얘기만 하셨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당의 후보가 되면 또 서로 열심히 돕고 하자 이런 부탁을 또 서로 간에 했다. 이렇게 알려왔고요. 그리고 김은혜 의원 출마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스럽지는 않다. 윤심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 저는 확인할 방법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 원내대표 도전이 있었는데 그걸 접겠다. 그리고 이제 충남지사 선거로 좀 선회하는 느낌입니다. 네, 김태현 의원이 오늘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충청도 정치인으로서 평소 자랑스러운 충청도 시대를 만들겠다는 열정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당 지도부의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원내대표 출마를 접는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예.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에 윤석열 당선자가 김태현 의원과 독대를 했고 충남지사 출마를 권유했다라고 하는데요. 명색이 내가 충남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충남지사 선거를 져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윤석열 당선자가 또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충남 지역의 경우는 2010년 안희정 전 지사가 당선이 된 이후에 현재의 양승조 지사까지 12년 동안 연속으로 민주당 지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심혈을 기울이는 지역구일 수 있겠고요. 예. 어제인 4일 같은 경우도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김태흠 의원에게 출마를 권유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접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일단은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에 이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죠.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 선두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진 작가님부터? 뭐 경선이 좀 재미있어질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지명도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 몇 번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말 조리 있게 잘하고 특히 이제 대장동 사태 때 야 국민의힘 의원들 그 수준 보지 않았습니까? 거의 뭐 이재명 후보한테 탈탈 털리는데 그때 유일하게 좀 날카로운 질문들을 했던 게 두각을 나타냈던 게 김은혜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등장하게 되면은 사실 유승민 의원은 좀 뭐랄까 좀 오래된 관록이 있는 정치인이고 또 이쪽은 아주 젊고 그다음 새롭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경선에 약간 경선을 활기차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소장님은? 윤석열 당선자가 당을 확실하게 장악해 들어간다라는 큰 그림에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원내대표 선거 준비했던 걸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번에 반드시 나가고 반드시 이긴다는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당선자가 조정해서 충남으로 출마를 굳히신 것 같고요. 뭐 독대 한 번으로 결정한 건 아니다라고 하시겠지만 주변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은혜 의원도 경기도지사 관심이 있었으면 당선인의 대변인 제안을 받지 않았겠죠. 저는 경기도지사 출마하겠습니다라고 했을 테고 그걸 당선자가 안 된다고 했을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유승민 카드가 갑자기 부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윤석열 당선자 측 혹은 최소한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들에게는 유승민이라는 카드가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을 사활을 걸고 하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지금 대구의 홍준표, 경기도의 유승민, 서울의 오세훈 등 차기 대선을 노리는 주자들이 대거 지금 지방자치,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는 이런 그림을 윤 당선자가 아주 반기시는 건 아니구나라는 그 행간을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 동의하십니까? 네, 뭐
이게 윤심이다라고 좀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여러 흐름들이 이따가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네. 윤석열 후보자의 의중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반영이 돼서 국민의힘의 리더십 형성으로도 좀 나아가는 것 같고요. 당선자의 마음이. 네, 예. 그 경기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경기도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를 했던 지역이고 본선 경쟁력이라는 것을 전통 지지층이라든지 당원들도 크게 따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김은혜 의원이 주목받는 이유도 윤심이 있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어쩌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에 필적하거나 혹은 능가할 수도 있는 본선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겠다. 예, 이 부분에 이제 시선이 쏠리게 될 때 비로소 이제 당내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높아질 거고 그리고 그 잠재력을 이미 높게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사실 뭐 서울하고 좀 부산은 지금 이미 이제 결과가 좀 보이는 거고요. 아마도 그 선거에서 이제 주목을 받는 게 일종의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곳이 제가 볼 땐 경기하고 충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대통령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선거를 일단 이겨야지 국정 장악력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사람을 보내는다 이런 거 고려보다는 역시 이기는 게 더 중요한 그 후보를 내는 게 더 알겠습니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전신이죠.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던 이정현 전 의원이 전남 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또 이 전남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력도 있는 만큼 이번 도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정현 전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지난 한 5년 동안은 예. 거의 뭐 정치 유배 생활이다시피 아하. 그냥 조용하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에 의해서 조용히 좀 지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5년이 심장을 찢는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좀 표현하신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제가 어떻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지만은 예. 사실 편한 삶은 아니었죠. 그럴 때 이제 저는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예. 굉장히 많이 좀 제 자신을 또는 우리 정치를 예. 성찰해보기도 하고 숙고해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저 개인적으로는 속이 좀 단단해져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번에 그 전남지사에 도전장을 내셨는데 그 당 지도부와 사전에 이제 교감이 좀 있었나요? 전남지사 출마를 국민의힘에 소속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네. 사실 당 지도부든 그 밖에 어떤 경우이든 사실은 본인의 결단과 결심 없이는 안 됩니다. 누가 그 지역에 나가라고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선거 분위기는 아니니까 이건 순전히 이정현의 정치고 이정현의 결단이고 그리고 이정현이 생각해 왔었던 그러한 결심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에게 전남에 오지 마시라. 올바른 정책 대결을 위해서라도 전남에 오시지 말라는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사실 호남에 무척 큰 공을 들여왔다는 것을 저희가 쭉 지켜봤는데 호남에 오지 말라는 요청을 하신 말씀을 제가 선뜻 이해가 좀 어렵네요. 이준석 대표라기보다는 예. 이번에 이제 지방자치 선거에서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그런 선거를 치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선거. 적어도 뭐 다른 지역은 또 다른 지역의 사정이 있지만 예. 또 우리 호남의 경우에는 사실상 저는 그동안에 어떤 정치의 전남 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95년부터 시장도지사 선거를 해서 5명의 도지사가 9차례를 특정 정당에서 쭉 해왔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도지사가 됐던 또 그런 그 시장 군수가 됐던 지방 순수하게 지역민의 삶에 대한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선출직들이 지역 특성상 어떤 그 정치적인 흐름으로 정치적인 전남으로 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2년 예. 뒤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 또 그 뒤에 치러질 지방선거, 그 뒤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 항상 그것을 의식을 하면서
사실 전남 발전의 어떤 장기적인 비전이나 예. 또는 어떤 초광역적으로 이렇게 넓게 보고 미래 비전을 보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항상 이렇게 멈춰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이준석뿐만 아니고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고 어떤 중앙당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대결을 벌이고 정치적으로 치르는 선거를 27년 만에 한번 중단을 하고 아하. 실질적으로 지역민의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한번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을 해보자. 한 번 정도는 한번 변화를 위한 그런 선거에 있어서의 정책 대결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부터가 중앙당에 도움도 요청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중앙당에서 안 와줬으면 좋겠고 나한테 아하. 한번 맡겨봐라. 어차피 여기는 어렵고 힘든 지역이고 예. 사실상 과거대로 하자면 포기한 지역 아니냐. 내가 한번 혼자서 치러볼 테니까 예. 중앙당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정치적인 논점으로 가져가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저는 한번 정책 대결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중앙당에서 지원을 안 하면은 당신들 대선 때는 그렇게 와가지고 호남에 구애를 하더니 뭐 버린 땅 취급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또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예. 사실상 몰라서 그렇지 전남의 경우에도 시장 군수 전남만 해서 시장 군수 무소속이 무려 7여 명이 됩니다. 예. 민주당 공천을 받아도 떨어져요.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흐를 수도 있지만 또 정치적인 판단이나 이런 흐름이 대세일 수도 있지만 시장 군수나 시도의원이나 아직 안 해봤지만 시도지사의 경우는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을까? 우리끼리 경쟁이잖아. 라고 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사실 무소속도 전라도에서도 많이 되거든요. 예. 민주당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이번에 최초로 한번 도지사 선거도 순전히 지역민의 이득, 지역민의 삶의 전남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도지사 선거를 치러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님은 그 순천 지역에서 보수당 출신이시지만 2번 재선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뭐랄까 의원님의 어떤 진심이 느껴지는 곳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그 삶의 전남으로 바꾸기 위한 공약이랄까요? 어떤 꿈이 있으신 겁니까? 전남 도지사로서? 사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아하. 지난 27년은 민주당의 시간이었거든요. 예. 오로지 민주당 시간. 27년 전체가 민주당의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이걸 지금 와서 한번 새롭게 변화를 시켜보고 다르게 해보려고 시도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요. 무엇을 하겠다. 그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전남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진단. 이 전남은 다른 지역에 없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다 관광 서비스 사업을 일으키고 싶다 그렇지만 전남의 해안들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해안은 쫙 뻗어 있는 해안이라고 한다면 전남의 해안은 니아스식 해안이에요. 들쑥날쑥 4,900km의 전 세계에도 없는 최장 니아스식 해안에 바로 코앞에는 2,600개의 섬이 크고 작은 섬들이 쫙 있어요. 예. 그리고 동해안에 없는 게 있습니다. 동해안도 물론 밀물, 썰물이 있지만 이 전남의 해안에서는 쫙 말하자면 썰물이 나가불고 나면 갯벌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다시 들어옵니다. 이걸 만약에 중국 15억 원 고사하고 동북 삼성의 7억 인구들이 한 번도 바다를 구경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완전히 관광 어떤 여건으로서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이런 말하자면 다른 지역에 없는 전남의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것을 우리 광주 전남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의 그 연구 논문을 뒤져가지고 아까처럼 뭐 이렇게 자동차 산업을 자동차라든가 또는 의료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그 석유 화학하고 제철 단지가 있는 그쪽에서 부품 소재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고흥에서 드론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우리의 여건과 환경에 뭔가를 먼저 진단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진단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결점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근데 그 대표적인 친박 인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최근에 대구 사저로 복귀도 했는데, 연락은 혹시 나눠보셨습니까?
지금 뭐 언론들도 다 취재를 해서 아시겠지만 예, 대통령님께서는 일절 지금 다른 사람 나주 외부 인사들을 아직은 개방을 하지 않고 만나지 않습니다. 예. 저는 개방을 하면 당연히 제일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됐던 윤석열 당선자가 됐던 아까 중앙당이 됐던 진짜 그 전남 도지사 선거에 관해서 많은 외부의 그런 도움을 받고 싶지 않고 아하, 또 요청하지도 않을 것이고 순전히 이정현의 정치로 한번 치러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대표님 생각해 보면은 그 자전거 타고 이제 유권자들 만나러 다니시는 사진이 좀 인상에 많이 남거든요. 그 네. 이번 또 전남지사 선거에도 유권자의 그 밀착도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만나실 예정이신가요? 여기는 지역이 너무 넓어가지고요. 그렇습니까? 자전거 안 됩니까? 자전거 타다가는 100분의 1도 못 돕니다. 다른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군요. 저는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또 그런 진심이 통하셨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서 말하자면 우리 그 순천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이고 시골 지역이잖아요. 예. 근데 거의 양복 입은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5일장에서 이번 우리 지역 사람들이 입는 5일장에서 산 면바지, 면티, 잠바 그리고 밀짚 모자 똑같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삶하고 비슷하게 접근을 했을 때 어떤 국회의원으로서나 또는 뭐 어떤 사람으로서 이렇게 따로 특별하게 대접을 하지 않고 우리 동네 이장 같네? 우리 이웃집 아저씨 같네?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한 걸 얘기도 하고 또 들려주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그게 좀 언론에 많이 나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도 서울에서는 닥스 양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남지사 또 선거 도전장 내미셨으니까 이번엔 선전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서십시오. 네, 국민의힘 전신이죠.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던 이정현 전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국무총리 후보자 좀 얘기를 해보죠. 이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에도 지금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이제 장제원 의원 얘기를 했는데 권영세 의원, 장성민 특보 얘기도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장제원 의원을 당선인이 가장 선호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근데 오늘 오후에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 들어가던 윤석열 당선자가 기자들과 잠깐 인터뷰를 하면서 의원인데 어떻게 쓰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장성민 전 의원을 기용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웃으면서 답변을 피했다. 웃음이 뭡니까? 웃으면서 부정도 답변을 아니다? 피했다. 피했다. 일단 여지를 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호남 출신이고 민주당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 기용 가능성이 꼽히고 있고 한편으로는 인수위 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거명이 되고 있는데 권영세 의원은 비서실장이 의원을 겸직하지 못한다는 장제원 의원과의 공통점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기용 가능성이 낮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원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대선 주자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또 입각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런 건데 원내대표 선거에 이제 홀로 단독으로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건강한 당정 관계를 바탕으로 국민 편에서는 강한 여당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출마 일성이었고요. 한편으로는 원내대표를 추대를 하자, 합의로 추대하자는 이런 의견도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이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또 다른 출마자죠. 오늘 선언을 한 조혜진 의원 강하게 견제에 들어가면서 누구와 가까우니까 유리하다 이런 얘기는 고장난 녹음기처럼 지루하게 들어온 논리다. 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그 외에 박대출, 윤상현, 윤재욱 의원 등이 원내대표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럼 단독은 아니네요. 많이 나오실 예정이신 것 같고. 자, 일단은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윤 당선자가 가장 먼저 고민해 있어야 될 게 대통령 실장이다라는 말도 했었는데. 자, 어떤 분이 하면 좋을까요? 진 작가님부터. 좋은 분이 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분이는 어떤 분일까요? 이게 비서실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그 대통령의 신복처럼 손발이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많은 비리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투철한 분들
그래서 뭐 정무형 시장이다라는 것은 이제 청와대와 이제 다른 그뭐 여러 가지 국회와의 조율을 관계, 국회의 네. 관계라든지 이걸 조율할 수 있는 인물이 이제 가장 무난하고 저는 그 무엇보다도 그 강직한 사람을 했으면 좋겠고 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예, 그런 분을 좀 내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쓴소리라는 사람은 비서실장으로 앉히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잘라줘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싫어할 것 같은데요. 진중권 작가님이 가시는 게 아닌 다음에 쓴소리 할 셈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요, 제가 밖에서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김 일단 소장님. 그 비서실장 이번 청와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수석의 숫자도 줄이고 장관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하시잖아요. 당선자가. 예,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한 게 아닌 정치가 오히려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민관 합동 협의회라는 것도 지금 분야별로 다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새롭게 추진하는 과제들이 너무 많아서 어설픈 사람이 들어오면 일을 망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선자 이상으로 고도의 정치적 아젠다를 다룰 줄 알고 각 부처, 민관합동위원회 여기저기를 다 아울러서 이야기를 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분 아주 좋은 붓이거든요. 예. 대통령이 빨간색 잉크를 쓰면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리고 파란색 잉크를 쓰면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릴 뿐인데 비서실장은 파란색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거론된 분들 중에서는 전 권영세 의원이 맞는 것이 그나마 좀 나은 그림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권영세 의원의 단점은 이 경우에는 누가 봐도 대통령급의 비서실장으로 보인다는 점 이분이 본인의 것을 자제해야 되는 이 측면이 좀 같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그렇긴 하지만 여튼 지금까지 나온 인물 중에서는 최소한 당선자를 압도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갖고 있는 분이 정치력. 예,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김수민 평론가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윤석열 당선자가 표방을 한 내용들부터 보면 그러니까 청와대를 줄이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 축소한다 이 내용이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잘 되려면 국회, 정당, 내각의 힘이 강화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때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은 절제력입니다. 절제. 네, 권력에 대한 절제. 그렇습니다. 근데 절제력이 그냥 위축돼 있거나 소극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이쪽에 국회, 정당, 내각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잘 알고 있음에도 막 강하게 개입한다기보다는 잘 조율을 해낼 수 있고 그리고 좀 한 걸음 물러나 있을 수 있는 결국에 결정권을 시스템과 그리고 집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고도의 정무적 감각 더하기 절제력까지 겸비한 인사. 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누구냐고. 그래서 누굽니까? 우리 김 그런 소장님은 의미에서 권영세 저도- 의원을 꼽았고. 저도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이라는 특정 인물을 떠나서 예. 이왕이면 좀 원로 인사가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저 같으면은 이미 은퇴를 한 뭐 어느 정도 뭐 굉장히 다선을 하거나 국회의장 출신일 수도 있고 예, 그런 인사를 차라리 임명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원래 그럼 김기춘 씨가 떠올라가지고 권영세 의원은 윤석열 당선자랑 동갑 아닌가요? 원로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직. 예, 네. 물론 아니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통령 비서실장 아직까지는 설만 나오는 가운데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 자,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열기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SBS 보도가 있었는데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 동안 그 김앤장 가장 큰 로펌이죠. 이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있으면서 18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네, 론스타의 외환은행이 헐값에 매입되는 시기에 김현장 고문으로 있었다라는 그 얘기도 이제 예전에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는 그렇습니다. 2002년 경이고요. 예. 어제 보도된 것은 2017년 12월부터 총리 지명 직전인 최근까지 일입니다. 예, 4년 4개월 동안 18억 원. 그러니까 2020년 말까지 3년 동안은 연봉 5억 원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3억 원씩 책정이 돼서 총 합치면 18억 원이 좀 넘는 돈에 보수를 받았다. 이 보도가 나온 거죠. 예. 정당한 일을 했다면 뭐 그 부분의 보수가 너무 높다.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될까요, 김 소장님? 그러니까 고문을 가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관직을 하다가 관직을 은퇴하고 노하우가 쌓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연봉 5억짜리 직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김앤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삼성에도 있고 삼성에도 그래서 전무가 몇천 명도 이런 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관들을 많이 흡수해 갔는데 전 뭐 그 자체가 되게 볼성사납긴 한데 글로 가시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가면 거기서 끝나야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돈으로 분야를 옮겨서 말년을 편안하게 살겠다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쌓았던 노하우를 가지고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기업 등 로비를 하고 다니시면 되죠. 근데 그러던 분이 다시 관직으로 복귀하는 건 뭐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만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면 더 이상 안 오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국회 보좌진들도 하다가 힘들면 기업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시 정치를 복귀 못 하거든요. 아하.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기업인이 돼서 나머지 여생을 거기서 정리하는 걸로 가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정당에서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친 작가님은? 뭐 고액의 고문료를 뭐 주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뭐 받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걸 예. 갖다 뭐 시장으로 적정가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른바 전관 쉽게 말하면 여기저기 이제 발굴들도 많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왔을 때 설득하기 좋고 이런 역할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거액을 받은 건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뭐 개입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개입해서 어떤 일을 이루게 해줬다라든지 정관의 그 특권을 이용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보수는 이거보다 좀 더 컸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이것 자체가 청문회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한덕수 후보자 당선자 측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입장은 고액 연봉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하는 그런 자세였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연봉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눈높이로 봐서는 좀 고액 연봉이다 싶은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고문으로서 일을 하면서 외국 큰 회사들에 대한 대한민국 기업 환경 설명이라든지 투자 설득 이런 것들을 했다는 설명을 했고요. 근데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신경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예. 이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취재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냐라고 질문하니까 왜 나한테 묻는가? 자료를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또 풍경도 일어났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김은혜 대변인은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난국을 타개할 적임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청문회가 시작이 되면 또 본격적인 검증 국면으로 들어갈 테고 또 언론도 관련해서도 검증을 추가적으로 할 것이니까요. 이 문제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는 잠깐 쉬었다가 2부 후반부에 슬기로운 총리 생활을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고맙습니다.